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배트맨 시리즈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인 다크나이트의 영화의 첫 시작은 이제 은행 강도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 명의 은행 강도들이 이제 삐에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은행에 침투하는데 각자 이제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있어서 둘씩 나뉘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은 동료들이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미션이 마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료를 배신했는가 하면 사실 한 명씩 이 모든 계획을 짰던 보스라는 사람이 한 명씩 이제 지령을 주는 거예요. 너의 일이 성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라. 왜냐면 이제 머릿수가 적을수록 본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지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충실히 그 임무를 이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명을 죽였어요. 본인의 이제 미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죽이고 또 한 명씩 팀에서 한 명씩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서 또 다른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도 혹시 보스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닐까? 나랑 같이 지금 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끝나고 결국에는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이제 봤던 은행원이 그런 말을 해요. 너도 보스에게 죽을 거다. 도둑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명예, 존경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후에 남았던 사람이 삐에로 가면을 벗는데 사실 그가 조커였던 거죠. 모든 이 계획을 짰던 그 지령을 내렸던 보스였던 겁니다. 그 조커가 이렇게 말하죠. 죽을 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의 고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치면 그런 규칙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은행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런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악을 같이 도모할 때라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같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이제 그 일들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 사회에 합의된 약속을 같이 지킬 때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타인이 그 질서를 지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공동의 질서를 지킬 때에만이 사회가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거짓 증언을 행하는 자는 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은 이제 위증, 재판석에서 위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2000년 전에는 과학수사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수의 증언자의 그 효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법전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고소를 재판에서 다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해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데리고 와야지 그것의 이제 진실성이 밝혀지는 것이죠. 사실 이 어떤 규칙도 사실 되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나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와이프 이세벨이 와서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난리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몇 사람을 돈으로 포섭하죠. 그래서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그를 몰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왜? 두 사람 이상이 증언했기 때문에 이 나봇의 누명이 진실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복수의 증언자의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하게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이 억울한 자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데 이 거짓 증언은 그 마지막 보루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거짓 증언은 굉장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대로 말하라. 네가 목격한 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하라 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대로 말하는 것, 우리가 팩트 자체를 말하는 것이 크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이웃이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내 이웃이 도둑질을 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게 되면 이 사람과의 수십 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우연찮게 더 큰 악을 목격하게 됐을 때 이걸 내가 입에서 내뱉는 순간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분노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들 아시죠? 어떤 기업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큰 악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건 진짜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내부 고발로 이제 했는데 사실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좌천, 징계, 이런 회사는 멀쩡한데 오히려 고발한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그 회사의 적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어떤 죄악들을 까발릴 때에 예수님이 본인이 당할 그 후폭풍을 모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돌아올 후폭풍을 그들이 몰랐을까? 자, 그들은 이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정직을 말하기가 어렵죠. 본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여러 학계 논문을 보면 사람들은 사실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를 만족시켜주고 어떤 나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거짓된 조작된 정보를 오히려 더 편하게 여기는 그런 학계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작된 그런 평안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거짓된 어떤 조작된 것들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그 사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조작된 평안보다 불편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정직한 본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칼로 이거 함부로 말한다라는 이 단어인 어떤 뜻이냐면 성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가해자인 줄 알고 어떤 사건의 가해자인 줄 알고 막 가갖고 돌을 엄청 던지죠. 뭔가 저주의 말을 쏟아 넣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였던 이제 사실이 드러나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연예인이 본인이 얘기인데 한 연예인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좀 장애우가 탔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가 말이 굉장히 어눌한 장애우였어요. 근데 이 장애우가 막 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이제 버스 이정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눌한 말로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계속 안 해요. 계속 무시해요. 이것을 보던 제3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무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화를 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옆에서 장애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우를 무시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장애우라고 당신이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사람이, 무시했던 사람이 어눌한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입을 열면 그 장애우가 착각하기를 자신을 따라하면서 조롱할 것이라고 오해할까봐
자기가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연예인이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확신에 차서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쏘아붙이기 전에,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려 깊게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맥락으로 23절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감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 때와 드러내지 않을 때, 말을 해야 할 때와 해야 하지 않을 때를 이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잘 안다고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다고 이제 본능에 따라서 떠벌리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때와 상황을 보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그 문학 작품을 아시죠?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 이제 샤리아르 왕이 나옵니다. 이 샤리아르 왕이 어느 날 이제 왕비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분노해서 왕비를 죽이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여성들을 자꾸 학살하는 거예요. 매일 여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온 성에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 세헤라지드가 이제 자진해서 왕과 결혼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샤리아르 왕이 당연히 세헤라자드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세헤라자드가 밤마다 이 왕에게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문학 작품이죠. 이제 천개의 작품. 근데 이 세헤라자드가 정말 지혜로운 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왕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는데? 근데 결말을 얘기를 안 해요. 그 밤에 결말 얘기를 안 하고 아침까지 결말을 이제 질질 끕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결말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 왕은 그 결말을 듣고 싶어서 이 왕비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비를 죽이면 결말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침까지 그녀를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밤, 1000일 동안 이걸 반복을 하죠. 결국 이 왕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결국 이 자신의 학살을 멈추게 되는 그것이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인데 이 세헤라자드가 자기가 이 재미있는 얘기를 안다고 결말을 쉽게 떠벌렸더라면 그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 지혜란 정말 해야 할 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선한 것, 거짓말을 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자에게 정죄당하는 말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동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말들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할지라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닐지라도 타인을 살리는 말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지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은 좀 상가고 이제 세대론으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좀 특징이 뭐냐면 권위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죠.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지어스 커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요즘 조심하잖아요. 예전에는 라떼는 말이야 얘기했지만 요즘에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먹히지 않는, 오히려 반감을 갖는 시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 없는 어떤 지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는 굉장하게 이제 반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즘 그런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형국과 백종원입니다. 그럼 강형국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죠? 이제 강아지의 대통령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백종원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찝어보자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를 그런 포지션인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루더라고요. 왜 강형국과 백종원에게 열렬하는가? 근데 이제 어떤 패널이, 이 패널이 20대예요. 소위 NZ.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의 진정성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꺼져도 그 상인을 위해서, 그 상권을 위해서 막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막 도와주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어떤 연출된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 상인을 살리고 싶다. 그 상권을 살리고 싶다는 그 절절한 마음. 그 강아지의 그 주인을 정말로 잘 이제 어떻게 이 행동을 좀 교정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그 태도와 그런 표정들이 정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지적,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교정하려는 그런 말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의 시작은 결국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의 교회와 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